FM 지식알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국립중앙박물관이 2년 전부터 최신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 개관 2주년을 맞아서 작품 길이가 무려 8m가 넘는 대작 산수화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산수화가 아니라 풍속화의 대가인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는 동갑내기 화가의 파노라마 풍속화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의 어떤 작품인지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실감 콘텐츠 이거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 아는데 이거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원그림의 바탕을 두고 펼쳐진 원경, 그다음에 원작의 인물을 활용해서 뭐 3D로 모델링을 하고 그런다 그러고요. 모션 캡처로 구현한 인물들이 중경과 근경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4분에 걸쳐서 전개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의 그림에 현대의 인물이 소통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 속에 뭐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실감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작품 길이가 8m가 넘는다고요? 강산무진도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강산무진도가 강과 산이 끝없이 펼쳐진다라는 뜻의 제목이죠. 이 조선 후기 화가인 이인문이라는 분의 작품인데 작품 길이만 8m 56cm가 됩니다. 그래서 2m 비단 5폭을 잇대어서 바탕을 만들어서 그렸는데 2020년 7월에 박물관 특별전에서 강산무진도를 펼쳐놓은 적이 있거든요. 사진 기자가 한 컷의 사진으로 담기가 어려워가지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작품을 감상할 때도 한눈에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곱씹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길긴 진짜 기네요. 이거 사진 한 컷에 안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갑니다. 요즘 휴대폰에 파노라마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한번 해야 한번 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 들어올 만한 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시대 산수화라면 겸재정선의 산수화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인문이라는 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산수화라 그러면 뭐 조선의 경치를 조선의 필법을 그렸다라고 해서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떠오를 것이고 풍속화라 그러면 뭐 단원 김홍도나 회원 신윤복을 떠오르겠죠. 근데 이인문이 누구지 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산수화라 그러면 뭔가 하여튼 중국의 이상형을 그린 뭔가 그런 관념 산수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전통적인 관념 산수화 같아요. 그러니까 8m 화폭에 8m 56cm인데 그 화폭에 뭔가 광활한 산수의 표현, 그다음에 정교한 세부 묘사가 일관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전통 산수화의 측면에서도 조선을 대표하는 대작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중국의 이상향을 그린 전통 산수화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어떻게 보면 조선에 앉아서 중국을 그린 이른바 관념 산수화, 전통 산수화 뭐 이런 그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인문이 이 강산무진도를 스승으로 알려진 현재 심사정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촉잔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거를 모델로 그린 것으로는 보인다고 합니다. 이 촉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의 쓰촨성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험준한 산악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 그 촉으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했다라고 해서 왜 우리가 낭떠러지 사이에 이렇게 그 아슬아슬한 잔도 그걸 뭐 하늘 사다리길이라고도 하는데 잘 보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힘겹게 왕래를 해서 이 당나라 시인 이백은 촉으로 가는 길에 험난함은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고 원숭이도 못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런 시를 읊었는데 그걸 뭐 촉도난이라고 했죠. 이게 뭐 이것도 역시 길을 상상해서 뭐 만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벼랑에 이렇게 막 잔도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국의 유명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보니까. 속잔도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건데 지금도 그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뭐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상이 뒤따랐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고 이 인문의 강산무진도를 보면 그 심사정의 촉잔도와 그 모티브가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중국풍인 다층 누각의 건물이 보이고 그다음에 강산무진도에서 보이는 많은 길이 촉도난에서 표현된 어떤 잔도
하늘 사다리길을 연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르래도 보이는데 그것이 촉전도에서도 보이고 촉전도에서도 보이고 이런 점 때문에 강산무진도가 작가인 이인문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중국의 총나라로 피난 가는 길을 그린 관념산수화가 아니냐라고 그동안에 이제 이해된 측면이 있는 거죠. 중국인들은 그렇게 지세가 험하고 그런 촉담으로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부터 산수화라 그러면 도연맹 꿈꿨던 어떻게 보면 무릉도원이 이상향이잖아요. 이 무릉도원이라는 게 사실은 전란을 피해온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채 살아가는 공간인데 그 그림들을 보면 고기잡이에는 뜻이 없는 낚시꾼, 나무꾼, 그다음에 고면 스님, 시인 이런 사람들이 유유자적 거닐고 책을 펼쳐놓고 있는 그런 뭐 사회죠. 그리고 이 관념산수가 그린 산수가 바로 그런 현실 너머의 세상인데 이것이 바로 험준한 잔도를 지나야 겨우 닿을 수 있는 뭔가 촉당 바로 그곳이 이상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관념산수화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근데 강산무진도는 만약에 뭐 관념산수화든 아니든 간에 산수를 그린 거라고 하면 산수화라고 해야 되는데 풍속화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강산무진도를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찬찬히 뜯어보라, 자세하게 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겉으로는 관념산수화의 뭐 이렇게 그 얼굴이지만 속으로는 김홍도와는 완전히 느낌이 다른 풍속화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로 겉은 산수화인데 겉은 속은 풍속하다 그래서 겉산 속풍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대장이라 산수만 보이는 산수 같은데 가만히 거기 안에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풍속화의 어떤 그런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강산무진도를 보면 이 심사중의 촉잔도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이 촉잔도에서 보이는 잔도, 하늘 사다리길 이런 것들은 강산무진도에서 표현되긴 했지만 길이 좀 많이 잘 닦여 있어요. 길이 좋고 그리고 그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위로 분주하게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마을 저고을에 짐을 나르는 사람들, 나귀, 말들도 북적대고 있고 어떤 분은 집안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짐을 내려두고 마을 주막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풍경화 속 인물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도르래도 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도르래가 물건을 자세히 보면 물건을 열심히 이제 그 아래 위로 굉장히 높은 그런 그 도르래인데 그 벼랑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래 위로 나르고 있는데요. 절벽 위아래를 자세히 보면 마을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르래 아래 위에서 줄을 잡아당기고 이용객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또 마을은 당나귀로 북적대고 짐을 실으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물자가 쌍방향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어쩌면은 우리 그 서양에 수도원 있잖아요. 산 꼭대기나 아니면 바위 꼭대기 있는 수도원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일종의 동양화에서도 나타났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또 다른 또 특징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강가, 이 강에도 보면은 커다란 배들이 떠다니는데요. 그림에 등장하는 배를 누가 세어봤더니 이 총 100척이 넘는다라는 거고.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마을 포구에 도착을 하니까 짐꾼들이 그 도착한 짐을 부지런히 나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정말 단순한 산수화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등장인물을 누가 또 이렇게 세어보니까 360명 정도가 나오더라라는 어떻게 다 그렸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강산무진도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삶의 현장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산 중턱까지 집들이 있고 멀리 산사가 보이고 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촌마을이 있고 나루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배가 또 자유롭게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물레방아까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락없는 풍속화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마을을 통째로 그렸네요. 마을도 아니죠. 되게 어떻게 보면 도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이렇게 마을처럼 이렇게 기와집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상상해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8세기에서 19세기 초 정도를 그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18세기 초가 어떤 시대냐. 이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법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바닷길 한강의 폭우로 해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대동미 세국의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조정이 지방에서 걷어들인 그런 통일로 걷어들인 쌀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또 시장에서 싸게 사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발달하게 되고 그 조정이 필요한 물품을 또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또 민영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다양한 문화가 넘쳐난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뭘 책을 읽다가 이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네. 남대문이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곳이다. 네. 뭐 그 지역에 상권이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18세기 그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영종조 시대죠? 그렇죠. 이 조선의 중흥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정조임금도 뭐 그런 서울의 뭐 흥청망청되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했나 봐요. 그래서 1794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과인의 정치가 요선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초심을 잃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방 육천리고 산도 바다도 있고 수레와 배로 요동이나 심양 그리고 중국이나 외국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은근 자랑을 하게 되고요. 그뿐이 아니고 1792년에는 궁중화원들에게 이른바 성시전도를 그리도록 합니다. 성시전도는 어떤 그림입니까? 이 성시라는 게 문전성시라고 하잖아요. 예. 도성의 어떻게 보면 시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의 저작거리 풍물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정조가 그 기념으로 이 총회하던 규장과 관리들에게 니네들이 한번 기념시 한 번씩을 제출해봐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북학파 실학자인 박제가가 원래 이분이 굉장히 그 욕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질타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임금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항상 이렇게 말아 올리더라고요. 임금한테 쓴소리 많이 하고. 예, 쓴소리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아주 그 독설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칭찬을 하는데 놀고 먹는 백성 없이 집집마다 다 부자요. 저울눈금 속이지 않아서 풍속 모두 아름답다라는 그 시를 지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제가의 성시전도를 읽으면 이문의 강산 무진도를 이렇게 뭔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이제 보면서 말씀 들었는데요. 진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활성화된 서울 또 한강 포구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라는 당시에도 뭐 뭔가 운반하는 수단이라는 게 배가 제일 좋은 수단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한강 포구로 해서 이제 삼남에서 들어오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들어오는 세곡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강 따라서 내려오고 또 바다에서는 또 배들이 올라오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오더라도 한강을 통해서 오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림이 약간 과장이다라면 그 당시 그러니까 18, 19세기에 정조가 추구했던 뭔가 조선의 이상향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혹시 이 인물한테 네가 한번 그려봐라고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를. 그리고 성시 전도시도 뭐 했고 전도도 그랬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가 한번 진경 풍속화를 한번 그려봐라고 했을 수 있는 거죠. 가정이지만 단원 김홍도가 있는데 그러게요. 굳이 산수화가인 이인문에게 풍속화 그려달라, 뭐 그려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단원 김홍도 사실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였죠. 그래서 이 당대 평가를 보면 참 무시무시한 평가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김홍도가 그림 한 장을 낼 때마다 곧 임금 정조의 눈에 들었고 김홍도가 풍속화를 그리면 사람들 모두 손뼉을 치면서 뭐 신기하다고 외쳤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이런 평가가 있죠. 눈매가 맑고 훤칠하고 용매가 빼어나서 세속 사람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김홍도를 보고 신선이라고 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얼굴이 백옥같이 흰 미남이라고 해서 백성미남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미남인데다가 그림까지 잘 그려요? 그러니까는 이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다 뭐 이렇게 두루 갖춘 사람이다. 뭐 아이돌도 더 뭐 좋은 아이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대 이 저명한 문인이자 서화가인 신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제 한마디 해요. 정조가 승하를 하고 김홍도가 죽은 다음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뭐라냐면 돌아가신 선왕 즉 정조를 모시던 화원 가운데 묘수가 있는데 그 묘수 중에 단원은 보이지 않고 도인만 화실에 퍼질러 앉아서 뭐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신이라는 분이 꼽은 묘수 화원 두 사람 중에 단원은 김홍도이고 고인이 됐죠.
그 단원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고 여전히 퍼즐로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도인은 과연 누구냐? 바로 이분이 이인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문은 대단한 화가였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니 뭐 신필이다라는 소리를 들은 천재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김홍도와 이인문은 우리가 이제 1745년 소띠 동갑내기라고 우리가 이제 그 네. 동갑내기예요. 소띠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직이었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궁중의 도화소에 일단 같이 들어간 다음에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같은 모임에 참석을 해서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린 뒤에 서로의 작품에 글을 뭐 남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콜라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김홍도의 마상청인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인문이 이 그림을 증명한다라는 글이 있고 그리고 이인문의 시 한 편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인문과 김홍도가 1791년에 당대 유명한 그 시 모임이 있어요. 시 동호회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그걸 주제로 그린 그림 두 점이 있는데 낮에 열린 시 모임 장면은 이인문이 그리고 또 밤에 열린 술자리 모임 뭐 그 연애라고 하는데 그것은 김홍도가 각각 그렸거든요. 그래서 네. 낮은 이인문, 밤은 김홍도가 그린 이른바 콜라보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뭐 대가들은 네. 같이 하는 거 꼴이잖아요. 비교되니까. 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의 경지를 넘은 사람들은 그게 통하겠죠. 서로를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이제 실력이 다 나오는 그렇죠. 분들이니까 그런 네. 건데. 그래서 두 분이 글씨와 그림을 나눠 그린 또 이 송화 한담도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인문이 그림을 그리고 김홍도가 오원율 씨라고 해서 글을 남긴 합작품인데 그 김홍도의 글을 보면 노송 아래 폭포를 배경으로 담소를 나누는 두 인물을 그렸다. 그래서 숲에서 우연히 노인을 만났고 담소를 나누느라고 돌아갈 줄 모른다라는 시를 붙였습니다. 멋있네요. 네. 이렇게까지 서로의 작품에다가 글도 남기고 이렇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강산부진도를 정조 임금이 이인문에게 그리라고 했다면 정조도 이인문을 인정해 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조는 김홍도를 굉장히 총애를 했는데 예. 그 김홍도만큼이나 이 인문을 끔찍하게 총애했다라고 하는데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796년에 국왕 직속의 화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 채점을 맡은 사람들이 규장과 관리들이었는데 네. 이 인문의 성적을 7명 중 꼴찌, 9명 중 5등으로 매겼거든요. 어떻게 천재화가를 이렇게 성적을 매겨요? 그런데 이제 뭐 가끔씩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뭐 또 실력적인 또 화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주제가 다르고 그다음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채점표를 본 정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 내가 다시 채점한다라고 하면서 예. 규장과 관리들이 매긴 성적을 무시해버리고 두 번 모두 다 이 인문을 1등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인문은 계속 이어진 시험에서 25번이나 특별 상여금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문의 성적표에 기재된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격조가 있다라든지 사의가 있다. 이 사의라는 거는 화가의 정신이 작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비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작품 평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체 반정을 추구했던 정조의 입맛에 꼭 알맞는 화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인문은 김홍도만큼 유명한 화가가 못했을까요? 이 인문과 관련된 인물평이 눈에 띄는데 어려서부터 산수화를 그리기를 좋아했고 산수를 그리는 사람 가운데 정선 심사정 이후에 없었는데 이 인문이 그 이름 헛되이 전해진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네.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올곧게 자기 자신을 지켜왔고 시정에 속된 무리를 소인배로 여기는 인물이다라는 평도 들었거든요. 이제 알겠네요. 네.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서 그림 그려주지 않고 그리고 네, 싶은 그렇습니다. 그림만 그렸다. 그렇죠. 이게 산수화가 자기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예. 산수화를 뭐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건데 김홍도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손뼉을 칠 만큼 뭐 굉장히 서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주제로 한 풍속들을 그렸는데 이 인물은 정통 산수화 분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조선 화단이 요구했던 그런 그림의 주제, 소재, 풍속화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속화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나는 네. 산수화만 그릴 거야. 그런데 산수화 안에 풍속화를 담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산무진도라는 대작에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녹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조 임금이 꿈꾸는 그런 이상사회를 산수화처럼 그려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가 세상과 타협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좀 달랐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박물관 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보십시오. 맨날 우리가 뭐 겸재정선이나 김홍도나 신윤복 하지만 이 인문이라는 천재화고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고 사람들의 가는 모습, 사람들의 생활상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직접 또 이렇게 뭐랄까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그 디지털로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디지털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굉장히 이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조선시대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잘 안 갖잖아요. 보통 예. 화가도 몇 명밖에 모르는데 이문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 이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쪽 박물관 가서 꼭 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흔적의 역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